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보다 말수가 적고 겨울 그림자보다 외로운 늙은 농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조선 땅에서도 한참 외진 곳이라 고을원님이 보낸 문서보다 까마귀 울음이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에는 묵은 볏짚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흙길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고 바람이 불면 누런 먼지로 변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산등성이의 소나무들은 검은 붓끝처럼 하늘을 찌르고 마을 어귀의 장승은 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사람을 지켜보는 듯 서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젖은 장작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골목 사이로 낮게 흘렀습니다. 그 마을 맨 끝 개울을 건너고 마른 감나무 한 그루를 지나야 닿는 낡은 초가의 박덕세라는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젊어서 불길에 얼굴을 다친 뒤 왼쪽 뺨부터 턱 밑까지 울퉁불퉁한 흉터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한쪽 눈가를 잡아당겨 늘 화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게다가 왼쪽 다리마저 절뚝거렸으니 아이들은 그를 보면 귀신 붙은 영감 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덕세 영감은 그럴 때마다 돌을 던지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게 끈을 고쳐 메고 마른 입술을 한번 꾹 다문 뒤 고개를 숙여 길가의 먼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피할 수 있어도 말이 남긴 자국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흉터난 얼굴을 보고 재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혼자 늙은 것을 두고 전생의 죄가 깊어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부엌 연기처럼 얇았으나 매일 쌓이면 검댕처럼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덕세 영감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의 논두렁을 고쳐주고 무너진 밭고랑을 바로잡고 품삯으로 받은 좁쌀한되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땅을 함부로 밟지 않았고 어린 싹을 보면 사람 아이 보듯 손끝으로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도 땅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덕세 영감이 손을 대면 메마른 흙도 부드러워졌고 비뚤어진 고랑도 물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때로 굶주린 들개에게 식은 보리밥 반덩이를 던져주고 얼어 죽은 새를 보면 나무잎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손을 가졌다고 해서 늘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모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서리가 밭을 씹어 먹었고 산바람은 초가의 문틈으로 뱀처럼 기어들었습니다. 밤이면 방 안의 물그릇 가장자리까지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덕세 영감의 쌀독은 오래전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간을 손으로 훑으면 차가운 질그릇의 감촉만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마른 솔방울 몇 개를 던져 넣고 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묽은 국을 끓였습니다. 그 국에는 무 한 조각도 파 한 뿌리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감은 나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입에 넣으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지나 속으로 내려가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목숨이 붙어있으면 내일도 해가 뜨겠지.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버릇에 가까웠습니다. 오래 외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배가 고파도 아직 참을 만하다고 말하지요. 다음 날 아침 덕세 영감은 낡은 지게에 마른 장작 한 묶음을 얹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흙길은 얼어붙어 발끝마다 딱딱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집시는 해저 발가락이 보였고 발등은 찬바람에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장터는 마을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장수의 목소리, 엿장수의 가위소리, 닭이 푸드덕거리는 소리 아낭, 내들이 배를 흥정하는 소리가 한데 섞였습니다. 뜨거운 국밥 냄새와 젓갈 냄새, 말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뒤엉켰습니다. 덕세 영감은 쌀가게 앞에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털모자를 눌러 쓴 사내였는데 덕세 영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는 장작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마치 썩은 것을 보는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런 젖은 장작을 누가 제값 주고 사겠소. 반대도 많소. 덕세 영감은 손등으로 장작 껍질을 문질렀습니다.
밤새 아궁이 곁에 두어 말린 것이라 속은 바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날이 이것은 젖은 장작이 아닙니다. 산등성이에서 사흘을 말렸습니다. 반대로는 며칠을 못 버팁니다. 쌀가게 주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구경할 때만큼은 한 가족처럼 빨리 모이는 법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덕수의 영감의 흉터 위로 달라붙었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면 또 산에 가서 주워오면 되지. 얼굴도 무서운 양반이 어찌 마른 일이 가늘어. 그때 비단 겉저고리를 입은 조씨 부인이 가마 옆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을에서 논밭을 많이 가진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은비녀가 꽂힌 머리에는 기름 냄새가 났고 손끝에는 추위 한번 타지 않은 희고 고운 살이 빛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덕세 영감의 장작을 내려다보더니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흰쌀을 주면 쌀도 복이 달아난다지. 보리겨나 주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팔자 아니겠느냐.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의 귀 끝이 붉어졌습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붉어진 것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장작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말은 아이 하나가 무장수에게 멱살을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흙 묻은 작은 무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겁에 질린 침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도둑놈 새끼, 굶주렸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무장수는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쥔무가 굴러 덕세 영감의 발치까지 왔습니다. 덕세 영감은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시들었지만 아이에게는 한 끼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덕세 영감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물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수 앞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장작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집었소. 눈이 어두워 내 것인 줄 알았소. 장작을 가져가고 아이는 놓아주시오.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울음도 멈춘 채 덕세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장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더니 곧 덕세 영감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영감은 절뚝이는 다리로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늙어서 도둑질까지 하느냐. 흉한 얼굴만큼 속도 흉하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사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비단 소매로 코끝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런 자를 장터에 들이면 안 된다. 아이들도 보고 배울까. 두렵구나. 덕세 영감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조금 배어나왔지만 그는 손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무장수는 장작 묶음을 빼앗아갔고 쌀가게 주인은 보리쌀 한 줌을 던지듯 내놓았습니다. 아이는 멀리 달아나다가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젖은 눈빛만은 덕수의 영감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모욕보다 배고픈 아이의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덕수의 영감은 보리쌀 몇 줌을 헝겊에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산새 우는 소리마저 그날은 사람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초가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조금 덜 추울 뿐이었고 아궁이의 재는 식어 회색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감은 쌀독 뚜껑을 열고 보리쌀을 쏟아 넣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작아 그의 마음도 함께 텅 빈 듯했습니다. 그는 부엌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쓰렸고 무릎은 장터에서 넘어진 탓에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곳은 그보다 깊은 데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도 사람들은 그의 흉한 얼굴만 보았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밥이 생기느냐.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영감 자신도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등잔부를 흔들며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듯했습니다. 그 밤 덕세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빈속 긁는 듯한 소리가 났고 천장에서는 낡은 볏짚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도 장터의 웃음소리와 조씨, 부인의 차가운 눈매가 떠올라 다시 눈을 떴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본래 논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싹이 납니다. 오래 참은 서러움도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굶주림이라는 비를 만나면 검은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그날 밤 덕세 영감의 마음에도 그런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산 아래에서 나무꾼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무꾼 셋이 주막 뒤편에서 막걸리 사발을 나누며 낮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들 들었나? 폐당 뒤쪽 밭에 또 그것이 났다네. 핏빛 무말인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그 밭. 쉿. 크게 말하지 말게. 악귀의 텃밭이라 하지 않나. 예전에 어떤 머슴이 그 무 하나를 뽑았다가 얼굴에 붉은 혹이 돋아 죽었다는구먼. 덕쇠 영감은 지게 끈을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폐당이라면 산 중턱의 오래된 사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역병이 돌던 해에 버려진 뒤 사람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고 밤에는 푸른 불빛이 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무꾼 하나가 막걸리를 삼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가 보통 무가 아니래. 붉기가 피 같고 살이 단단해 고을장에 가져가면 한 뿌리의 쌀 한 말은 받을 수 있다더군. 쌀 한 말. 그래.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어야 쌀도 먹지. 난 돈을 준대도 그 밭에는 못 가네. 나무꾼들은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쌀 한 말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쌀 한 말이면 며칠이 아니라 한겨울에 허리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영감의 눈앞에는 자꾸 이상한 붉은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씨도 붉었고 얼어튼 손등에 피도 붉었습니다. 그는 솥에 물을 붓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무 하나만 있으면 이 물에도 맛이 날 텐데. 바깥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알갱이처럼 흩날리더니 밤이 깊자 손뭉치처럼 굵어졌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감나무 가지가 무게를 못 이겨놨게 휘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였으나 덕세 영감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등잔불 앞에 앉아 헝겊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리쌀이 2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알갱이를 천천히 세었습니다. 세다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어보아야 굶주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보러만 가는 것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고 폐당 근처에 마른 가지가 있는지 살펴만 보는 것이다. 남의 밭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도 아니지 않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낡은 자루와 작은 호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미날을 집신바닥에 문질러 흙을 털고 자루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등잔불은 그 모습을 지켜보듯 길게 흔들렸습니다.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욕심이 적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래 참고 산 사람의 욕심은 작게 시작합니다. 한 숟가락만 한 뿌리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한 말이 어느새 사람을 낯선 길로 데려갑니다. 밤새 덕세 영감은 누웠다가 일어나고 다시 앉았다가 문 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그치면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눈이 더 오면 발자국이 덮일 테니 가도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미 기울면 하늘의 뜻마저 제 욕심에 맞추어 익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닭도 울지 않은 시각에 덕세 영감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 등잔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고 호미를 품에 감춘 채 눈 덮인 길 위에 첫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발밑의 눈은 사각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밤이 그의 죄를 처음으로 적어두는 소리 같았습니다. 산길은 희고 고요했습니다. 마을의 초가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의 눈은 산중턱 어둠 속에 묻힌 폐당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눈 내린 새벽에 듣는 까마귀 소리는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법입니다. 덕수의 영감은 어깨를 움찔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속 작은 호미가 차갑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산비탈을 오를수록 바람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눈이 떨어져 그의 어깨를 때렸고 숨을 내쉴 때마다 흰김이 수염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붉은 무 하나, 쌀 한 발,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하여 덕수의 영감은 끝내 폐당으로 향하는 굽은 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돌계단은 반쯤 눈에 묻혀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단 저편, 폐당 뒤쪽에서만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붉은 빛은 등불 같기도 했고 피가 눈 속에서 번지는 빛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다가 멈추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늙은 가슴이 북처럼 뛰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자신이 보러 간 것은 단지 무밭이 아니라 평생 눌러두었던 서러움과 굶주림과 작은 욕심이 한꺼번에 뿌리내린 어두운 밭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밭은 사람의 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하얗게 잠들어 있었고 폐당 뒤 붉은 빛은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품속의 호미를 더 깊이 감싸주고 아무도 밟지 않은 돌계단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덕수의 영감이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새벽 하늘은 아직 먹물처럼 어두웠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렸고 낡은 폐당의 처마 끝에서는 오래된 종이 부적들이 젖은 새의 날개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부적들은 서로 부딪혀 사각사각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이를 갈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단 중간에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폐당은 오래전 역병이 돌던 해에 버려진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이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검게 썩은 문짝 사이로는 차가운 어둠이 고여 있었고 마당 한쪽의 돌등자는 반쯤 깨져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덕수의 영감, 그 길은 배고픈 사람이 오를 길이 아니오. 덕수의 영감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에 남루한 솜저고리를 입은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을 뜨고 있었으나 눈동자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닳고 다른 염주가 감겨 있었고 무릎 앞에는 약초를 담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만큼은 젊은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품속의 호미를 더욱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누구시오? 이런 새벽에 어찌 사람 이름을 부르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나왔으나 끝은 떨렸습니다. 늙은 여인은 고개를 조금 기울이고 눈이 아니라 귀로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월심이라 불리는 늙은이요. 산 아래 약초막에 살지. 눈은 멀었어도 사람 발소리와 숨소리는 아직 들을 줄 아오. 영감의 발소리는 장작 주우러 온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오. 무언가를 훔치러 온 사람의 발소리지. 덕수의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눈먼 할멈이 사람을 너무 무섭게 몰아가는구려. 나는 그저 마른 가지나 몇 개 주우러 왔소. 겨울이 깊어 아궁이에 넣을 것이 없으니 말이오. 월심 할멈은 염주를 한 알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짓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손도 거짓말을 하고 발도 거짓말을 하지. 영감의 품속에서 쇠 냄새가 나오. 흙을 파는 작은 호미 냄새 말이오. 덕수의 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폐당 뒤쪽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이 그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그 빛은 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살아있는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월심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폐당 뒤 밭은 사람의 밭이 아니오. 그곳의 무는 비와 햇빛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며 농부의 땀으로 자란 것도 아니오. 땅 밑에 묻힌 원앙과 산자의 욕심을 빨아먹고 자란 것이오. 덕수의 영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속이 또 한 번 꼬르륵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눈 내리는 새벽에 너무 크게 들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구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은 수수떡이요. 딱딱하지만 씹으면 배는 속일 수 있소.
이것을 먹고 내려가시오. 굶주림은 하루를 넘기면 조금 누그러지지만 욕심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 사람 몸을 파고두어. 덕수의 영감은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떡에서는 약초 냄새와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장터에서 조씨 부인이 던진 말이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흰쌀도 아깝다는 말, 흉한 얼굴만큼 속도 흉하다는 말,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 할멈은 모르오. 배고픔도 괴롭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것도 괴롭소. 평생 남의 것을 넘보지 않고 살아도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고 침을 뱉소. 그 무한하면 나도 며칠은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소. 월심 할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영감남이 몰라준 세월이 원통한 것은 알겠소. 그러나 원통함이 곧 허락은 아니오. 남들이 영감을 흉하게 보았다 해서 영감 스스로 마음까지 흉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소. 그 말은 따뜻했지만 덕수의 영감의 귀에는 꾸짖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폐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은 더 짙어져 눈발 사이로 피 묻은 비단 조각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품속에 호미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 뿌리만 볼 것이요. 가져간다 해도 작은 것 하나뿐이요. 산에 버려진 밭에서 무 하나 뽑는다고 하늘이 무너지겠소. 월심 할멈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눈 위에 떨어져 금세 얼어붙을 듯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소. 그러나 사람 마음은 무너질 수 있지. 조심하시오. 그 밭은 물을 지키는 밭이 아니라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밭이오. 덕수의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떡 보자기를 받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월심 할멈의 목소리가 뒤에서 다시 따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손을 대거든 땅의 울음소리를 들으시오. 그때라도 멈추면 아직 늦지 않소. 그는 들은 척하지 않고 폐당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낡은 문짝 사이로는 검은 바람이 새어나왔고 지붕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길게 갈라져 산비탈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회당 뒤로 돌아서자 덕수의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방은 흰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오직 그곳만은 눈이 닿지 않은 듯 검고 축축했습니다. 밭은 손바닥만 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었고 고랑마다 이상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흙은 한겨울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얼지 않았고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흙덩이 사이로 붉은 물기가 번들거렸으며 가까이 다가가자 쇠녹슨 냄새와 오래된 피비린내 같은 것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밭 한가운데 솟은 무들을 보고 그만 발이 굳었습니다. 그 무들은 세상에서 본 어떤 무와도 달랐습니다. 잎은 지푸르다 못해 검은 빛을 띠었고 줄기 아래로 드러난 뿌리는 붉었습니다. 그냥 붉은 것이 아니라 갓 베인 살에서 스며 나온 피처럼 젖은 붉음이었습니다. 큰 것은 어린아이 종아리만 했고 작은 것조차 사내의 주먹보다 굵었습니다. 쌀한 말, 덕수의 영감의 입술 사이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붉은 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듣고 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월심 할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땅의 울음소리를 들으라는 말.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도 까마귀 소리도 자신의 양심이 긁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뱃속에서 올라오는 간절함과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만 들렸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가장자리에 작은 무 하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뿐이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호미를 꺼냈습니다. 호미날이 검은 흙을 파고들자 흙은 놀랄 만큼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느낌 같기도 하고 늙은 사람이 잠꼬대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흙을 팠습니다. 손으로 무의 줄기를 잡자 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놀라 손을 때려 했지만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내내 차갑기만 하던 손이 처음으로 뜨거운 것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이를 악물고 물을 잡아당겼습니다. 뿌리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줄기를 움켜쥐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마침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무가 땅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밭 전체가 낮게 울었습니다. 아주 깊은 땅 속에서 누군가 긴 숨을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얼어붙은 채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뽑힌 자리에서는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진액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는 물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무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게는 쌀 한 말보다도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처음의 약속대로라면 작은 것 하나만 가져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밭 한쪽에 더 크고 붉은 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심장처럼 둥글고 탐스러웠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눈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로는 며칠 못 간다. 하나를 뽑았으니 둘도 다르지 않다. 어차피 이미 손을 더럽혔다. 그 속삭임은 밖에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올라온 소리였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월심 할멈의 얼굴 장터 아이에 눈물 조씨 부인의 조롱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만 더.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무는 첫 번째보다 쉽게 뽑혔습니다. 세 번째 무는 그보다 더 쉽게 뽑혔습니다. 마치 밭이 스스로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진액은 눈 위로 흘러내려 가느다란 실처럼 번졌습니다. 자루가 묵직해지자 덕수의 영감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까지 더해 모두 5뿌리를 뽑았습니다. 마지막 물을 뽑을 때에는 밭 밑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어라. 덕수의 영감은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했으며 아이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호미를 주워들고 자루를 어깨에 맸습니다. 자루 속에 무드리 등에 닫혀 젖은 살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뜨겁고 불쾌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는 몇 번이나 눈 속에 빠졌고 지팡이는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폐당 아래를 지나칠 때 월심 할멈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떡 보자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 보자기를 보았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울 수 없었습니다. 자루 안의 붉은 무가 너무 무거웠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을이 보일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 위의 눈은 푸른 새벽빛을 머금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나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루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를 풀자 붉은 무들이 굴러나왔습니다. 어두운 부엌 안에서도 그 무들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손을 씻으려 물동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붉은 진액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나 붉은 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위에 얇게 퍼져 마치 피를 씻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물동이를 급히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무일 뿐이다. 무가 붓다고 모두 피는 아니지. 그는 중얼거리며 가장 작은 무 하나를 골랐습니다. 칼로 자르자 속살도 붉었습니다. 칼날에 닿은 단면에서는 달큰한 향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코를 찡그렸지만 솥에 물을 붓고 물을 넣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자 부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무가 익어가며 이상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된장국 냄새와도 다르고 산나물국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달고 진하며 사람의 허기를 뿌리부터 잡아당기는 냄새였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된장 한 숟가락을 풀었습니다. 국물은 붉은 빛을 띠다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마치 해질 무렵의 강물 같기도 했고 오래 끓인 약탕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월심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은 하루를 넘기면 누그러지지만 욕심은 평생 사람 몸을 파고든다는 말.
그러나 바로 그때 뱃속이 크게 뒤틀렸습니다. 그는 더 생각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놀랍도록 달았습니다. 무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겨울 내내 마른 보리와 묽은 된장국만 먹던 혀가 그 맛에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덕세 영감은 처음에는 천천히 먹다가 곧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 두 그릇째를 먹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등에서는 뜨거운 열이 솟았습니다. 오래 얼어있던 몸속에 불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벽의 등을 기댔습니다. 살 것 같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부엌 한 구석에서 누군가 함께 웃는 듯한 기척이 났습니다. 덕쇠 영감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루 속 남은 붉은 무들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낮 덕쇠 영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붉은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흙 아래에서는 수많은 손이 올라와 그의 발목을 잡았고 무입 사이에서는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돋아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물을 들고 말했습니다. 흉한 얼굴에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자 무가 갑자기 사람 머리처럼 변해 입을 벌렸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소리치며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은 타들어갈 듯 마르고 얼굴은 불에 달군 솥뚜껑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동이 앞으로 갔습니다. 물동이의 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일그러진 흉터 처진 눈과 거친 수염. 그런데 왼쪽 뺨 아래에 좁쌀만한 붉은 점 하나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점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벌레에 물린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손끝 아래에서 그것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흙 속에서 막 싹트는 작은 뿌리처럼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별것 아니다. 뜨거운 국을 먹어 열이 오른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얼굴의 열은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녘 그는 고통 때문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뺨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좁쌀만 하던 붉은 점은 어느새 손톱만 한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둥글며 만질 때마다 찌르는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동이 앞에 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입에서 쉰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쪽 뺨뿐 아니라 턱 아래 이마 가장자리 귀 밑에도 작은 붉은 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혹들은 그냥 부스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둥글고 매끈했으며 끝에는 아주 작은 붉은 줄기 같은 것이 피부를 밀고 올라오려는 듯했습니다. 덕쇠 영감은 손톱으로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땅 밑에 울음 같은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자루 속 남은 붉은 무들을 보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들은 전날보다 더 붉고 윤이 났습니다. 마치 밤새 그의 얼굴에서 빨아낸 열기를 먹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이럴 리 없다. 덕수 영감은 남은 무들을 다시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당장 산에 올라가 묻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바깥에는 이미 마을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땔감을 빌리러 왔다가 덕수의 영감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으악, 귀신 영감. 얼굴에 무가 났다. 아이의 비명은 아침 공기를 찢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사람들이 먼발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덕수의 영감의 집 울타리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붉은 혹이 돋았네. 악기가 붙은 게 틀림없어. 우물가에 못 오게 해야 하네. 병이 옮으면 어쩌나. 덕세 영감은 문지방 안쪽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불타듯 아팠고 마음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사람들 뒤에서 먼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세대 내가 뭐라 했느냐?
저자는 애초부터 마을에 들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흉한 얼굴이 결국 속에 흉함을 드러낸 게지. 아이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덕세 영감은 조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털배자를 걸치고 있었고 하인 둘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혐오가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혹보다 더 아프게 그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나는 병든 것이 아니오. 그저 열이 올라 그런 것이오. 덕세 영감이 겨우 말하자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누군가 돌멩이를 집어 그의 마당 안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눈을 뚫고 부엌문 앞에 밝혔습니다. 덕세 영감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길러오지 말게, 장터에도 나오지 말게. 마을에 재앙이 들면 모두 내 탓이니라. 조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판결을 이제야 말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의 수군거림은 한참 동안 눈발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혹들은 더 커졌습니다. 얼굴 여기저기 돋은 붉은 덩어리들은 손가락 끝만 해졌고 열이 날 때마다 살갗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덕세 영감은 견디다 못해 물에 적신 헝겊을 얼굴에 대었지만 헝겊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자 그는 남은 붉은 무자루를 들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힘을 잃고 자꾸만 꺾였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얼굴에 혹들은 걸을 때마다 맥박처럼 뛰었습니다. 산 아래 큰 소나무에 이르렀을 때 덕세 영감은 끝내 쓰러졌습니다. 눈이 그의 뺨에 닿자 뜨거운 혹에서 김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루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폐당 뒤 붉은 밭이 다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먹어라, 더 먹어라. 그 목소리가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귀밖에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눈 위에서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만이라 했는데 내가 손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야 땅의 울음소리를 들었소. 덕세 영감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발 사이로 월심 할멈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멈. 덕세 영감은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의 혹보다 더 감추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루 안에 붉은 물을 손끝으로 더듬어보고 아주 낮게 연불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부리를 뽑아꾸려. 그중 하나는 이미 뱃속에 들어갔고 덕세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눈먼 늙은 여인이 쓰러진 늙은 사내를 일으키는 모습은 위태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약초막으로 갑시다. 여기서 밤을 넘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 죽소. 덕세 영감은 그녀에게 기대어 조금씩 걸었습니다. 산길 아래 마을 불빛은 멀고 차가웠습니다. 사람 사는 집의 등불인데도 그날 덕세 영감에게는 별빛보다 낯설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월심 할멈의 낡은 약초막에서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초막 안에는 말린 쑥과 도라지, 감초와 당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약초 다발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아궁이 옆에는 금간 약탕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은 허술했지만 바람이 바로 들이치지 않도록 헝겊과 지프로 꼼꼼히 막아두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덕세 영감을 아궁이 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깨끗한 재를 풀고 쑥잎을 짓지어 그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약이 닿자 혹들이 뜨겁게 욱신거렸고 덕세 영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픔을 피하지 마시오. 아픔이 없으면 사람이 제 잘못을 몸으로 기억하지 못하오. 덕세 영감은 눈가에 맺힌 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월심 할멈은 보리죽 한 숟가락을 시켜 그의 입가에 대었습니다. 죽은 싱겁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붉은 무국보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한참 뒤 월심 할멈이 물었습니다. 영감 그 물을 뽑을 때 배가 고팠소? 아니면 마음이 고팠소? 덕세 영감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탁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붉은 혹으로 뒤덮인 얼굴을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월심 할멈은 어차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소. 정말 그랬소. 그런데 하나를 뽑고 나니 더 뽑고 싶어졌소. 장터에서 나를 비웃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소. 나도 한 번쯤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었소. 월심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굶주림이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지만 마음이 굶주린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그 욕심이 몸 밖으로 밀려나온 것이 바로 그 붉은 혹이요. 덕수의 영감은 낮게 흐느꼈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묵은 흙담이 비에 젖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흉한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멈이 혹은 약으로 고칠 수 있어. 월심 할멈은 약탕관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약은 열을 낮출 수 있고 고름을 말릴 수 있어. 그러나 악귀의 밭에서 돋은 것은 약초만으로 사라지지 않소. 훔친 것을 돌려주고 훔칠 때 망가뜨린 마음까지 갚아야 하오. 덕수의 영감은 자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문의 뿌리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돌려줄 수 있소. 하지만 내가 먹은 하나는 어찌합니까? 월심 할멈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졌습니다. 먹은 것은 이미 몸이 되었고 몸이 된 것은 행실로 갚아야 하오. 영감의 손이 뽑은 만큼 이제 그 손으로 살려야 하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굶주린 마음을 살려야 하오. 바깥에는 눈이 더 짙게 내렸습니다. 산과 마을과 패당이 모두 하나의 흰 이불 아래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덕세 영감은 아궁이 곁에서 붉은 혹이 뛰는 고통을 견디며 처음으로 자신의 배고픔보다 더 깊은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심 할멈은 등잔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의 빛이 부드러워지자 약초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조용히 섞였습니다. 그녀는 덕수의 영감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염주를 굴렸습니다. 그 소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어두운 밭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돌아갈 길을 세워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고통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붉은 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먼 월심 할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오. 그 말에 그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밭 한가운데 아주 작은 흰 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아니면 더 긴 벌의 시작인지 그때의 덕세 영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약초막 밖의 눈은 잠시 그쳤습니다. 먼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고 나뭇가지 끝에는 얼음꽃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영감의 얼굴 위 붉은 혹들은 여전히 뜨겁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의 곁에 남은 무자루를 놓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것들을 들고 폐당으로 가야 하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소. 영감은 앞으로 자신이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오. 덕수의 영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무겁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남은 붉은 무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보며 덕수의 영감은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저와 같을지 모른다고. 검은 재 속에 묻혀 있어도 아직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있다면 다시 따뜻한 밥을 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늙은 농부 박덕쇠는 붉은 혹으로 뒤덮인 얼굴을 들고 자신의 죄를 되돌리기 위한 첫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는 이미 그를 두려워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조씨 부인의 차가운 눈은 그 소문을 더 큰 재앙으로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월심 할멈은 작은 약초막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그친 줄 알았던 눈은 다시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고 산등성이에는 푸른 새벽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덕수의 영감은 붉은 문에 뿌리가 든 자루를 등에 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의 혹들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혹 하나하나가 작은 심장처럼 뛰는 듯했고 걸음을 뗄 때마다 피부 안쪽에서 뿌리가 잡아당기는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의 옆에서 염주를 한번 굴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돌려주는 날이 아니오. 영감이 스스로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는 날이오. 그러니 산이 무섭거든. 산을 보지 말고 발밑 흙만 보며 걸으시오. 덕세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밭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먹어라 하는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월심 할멈이 끓여준 거친 보리죽의 온기는 아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폐당으로 향했습니다. 눈먼 할멈이 앞서고 눈뜬 영감이 뒤따르는 모양새가 세상 이치와는 거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세 영감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눈이 보인다고 길을 아는 것은 아니며 눈이 멀었다고 어둠에 갇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폐당으로 오르는 돌계단에 닫혀 어제 새벽글을 홀리던 붉은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축한 냉기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낡은 부적들은 젖은 채 흔들렸고 처마 아래 까마귀 한 마리가 검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폐당 뒤 밭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밤새 눈이 쌓였는데도 그 밭 위에는 눈 한 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고랑 사이에서는 옅은 김이 올라왔고 어제 물을 뽑은 자리마다 붉은 진액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딱지로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세 영감은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는 탐내어 뽑느라 무거운 줄도 몰랐던 무들이 오늘은 죄의 무게처럼 등에부터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뿌리씩 꺼내어 뽑힌 자리에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흙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살을 만지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붉은 물을 묻고 흙을 덮고 두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핑계 삼아 그대를 뽑았소. 한 뿌리만이라 말하고 5뿌리를 훔쳤소. 내가 먹은 하나는 돌려줄 수 없으나 남은 것은 이렇게 돌려놓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찢길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사람의 큰 소리보다 진심의 떨림을 더 잘 듣는 법입니다. 덕세 영감이 마지막 물을 묻자 밭 한쪽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 울림은 분노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했습니다. 월심 할멈은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아직 가품은 끝나지 않았소. 흙은 받은 것을 세지만 사람 마음은 앞으로의 손길을 본다하오. 덕세 영감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혹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바람 속에서도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듯 손끝으로 뺨을 더듬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그 움직임을 들은 듯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죄는 뽑은 자리만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소. 밭고랑을 망쳤으면 물길도 고쳐야 하고 사람 마음을 다치게 했으면 그 마음이 다시 숨쉴 자리도 만들어야 하오. 덕세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눈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돌로 내쫓은 사람들, 우물가에 오지 말라고 소리친 사람들 장터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장터에서 맞던 아이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해 더 깊이 곱는 배고픔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덕세 영감의 이상한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월심 할멈의 약초막에서 열을 식히고 해가 기울면 마을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돌을 맞을까 두려웠기에 처음에는 모두가 잠든 밤을 골랐습니다. 첫날 밤 그는 무너진 논두렁 하나를 고쳤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새어나갈 자리였습니다. 그 논은 가난한 호라비의 것이었고 주인은 몸져 누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달빛 아래서 흙을 파고 얼어붙은 손으로 진흙을 다졌습니다. 손가락은 갈라졌고 얼굴에 혹은 땀에 다 아스라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논두렁이 반듯해졌을 때 턱 아래 돋았던 가장 작은 혹 하나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붉은 빛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믿을 수 없어 여러 번 만져보았습니다. 혹은 아직 남아있었으나 전날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훔친 손이기도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어느 과부에 무너진 장작더미를 다시 쌓아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얼어막힌 물도랑을 뚫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밥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기 전에 늘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고쳐진 논두렁 가지런히 쌓인 장작 부엌문 앞에 놓인 말은 솔방울 묶음이 그냥 생길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신이 도왔다고 말하던 이들도 눈 위에 찍힌 절뚝이는 발자국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덕수의 영감 발자국 아닌가? 설마 그 흉한 얼굴로 밤마다 돌아다닌단 말인가?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귀신을 부리는 것 아니겠나? 소문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이 우물가에 다가가면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들고 물러섰고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즈음 마을 남쪽에 연화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산사태에 휩쓸려 죽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작은 농과 텃밭으로 겨우 살아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자가 복이 없어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등을 돌렸고 친정도 가난에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덕수의 영감의 초가보다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배틀 소리가 늦게까지 들렸고 새벽이면 아이의 기침 소리가 부엌 연기보다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해진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다녔지만 손등에는 바느질과 바칠로 생긴 상처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해 눈이 녹기 시작하자 연화의 논에 큰일이 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논 한가운데 고여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모를 심어야 할 땅은 질퍽한 늪처럼 변했고 물에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맨발로 논에 들어가 물기를 트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봄 농사를 앞두고 자기 논도 바쁜 때였고 과부의 논을 도와보아야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논을 지키겠다고 하니 절이 되는 게지. 팔자에 없는 논은 놓아야지. 연화는 그 말을 들은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마루 끝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삼키느라 어깨만 작게 떨렸습니다. 달빛은 차가웠고 멀리 물찬 논에서는 개구리도 울지 않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발걸음이 이미 그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울타리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논으로 내려갔습니다. 논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산빛 아래서 흘러든 물이 낮은 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고여 있었고 옛 물도랑은 낙엽과 돌멩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손가락으로 흙을 비벼 보았습니다. 흙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빼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물이 가야 할 길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 호미는 붉은 물을 훔칠 때 썼던 바로 그 호미였습니다. 그는 잠시 호미날을 바라보다가 땅에 깊이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 그는 논 가장자리를 팠습니다. 물도랑을 넓히고 낮은 곳에는 돌을 쌓고 물이 돌아나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은 무릎까지 튀었고 등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얼굴에 혹들은 열에 달아올랐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달기 울 무렵 막힌 물이 처음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 흐르던 소리는 곧 작은 숨소리처럼 이어졌고 논 한가운데 고였던 물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서 숨 막히던 흙이 드러났습니다. 덕세 영감은 지팡이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마음 한쪽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겁먹은 눈으로 덕수의 영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붉은 혹들이 아직 남아있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시선은 논으로 옮겨갔습니다. 빠져나가는 물 다시 숨쉬는 흙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늙은 농부.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꾸중을 들을까 싶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와 좁쌀을 섞어 끓인 묽은 죽이었지만 위에는 귀한 참기름 한 방울이 떠 있었습니다. 영감님 드십시오. 저희 집에 좋은 것은 없지만 빈손으로 보내면 제 마음이 더 춥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사발을 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손가락질을 받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대접 앞에서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연화는 사발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보다 손을 먼저 봅니다. 밤새 논을 살린 손이 어찌 흉하겠습니까? 그 말에 덕수의 영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뜨겁지도 달지도 않은 거친 죽이었지만 붉은 무국보다 훨씬 깊게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절반쯤 먹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에게 먹이시오. 나는 이만하면 좋카오. 그 순간 그의 턱 아래에 있던 붉은 혹 하나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마치 오래 부풀어 있던 열매가 제풀에 씨드는 것처럼 붉은 빛이 사라지고 피부 위에는 작은 딱지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덕수의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턱을 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월심 할멈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보았소, 땅도 사람도 억지로 잡아당기면 피가 나고 기를 터주면 스스로 흐르오. 영감의 손은 아직 벌을 받는 손이지만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손이오. 덕수의 영감은 아궁이 앞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속죄란 큰 소리로 울며 용서를 비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 둑을 다시 쌓고 막힌 물길을 열고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사람의 선한 소문이 자라면 그 그늘에는 반드시 다른 소문도 따라붙는 법입니다. 조씨 부인은 덕수의 영감의 혹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기와지붕은 눈이 녹자 검푸르게 빛났고 앞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곳간에는 지난해 거둔 쌀과 콩이 가득했지만 조씨 부인은 늘 흉년을 걱정하는 척하며 품삯을 깎았습니다. 그날 조씨 부인은 안방에서 고운 비단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붉게 타고 있었고 곁에는 달인 약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하인이 머뭇거리며 패당 뒤 붉은 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님 듣자 하니 그 붉은 무가 고을장에서는 약재보다 비싸게 팔린답니다. 다만 악귀의 밭이라 아무도 손을 못 댄다 합니다. 조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박덕세가 그 밭을 안다지? 예. 사람들이 말하길 그 영감이 그 물을 뽑았다가 얼굴에 혹이 돋았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혹이 조금 줄었다고. 헛소리. 조씨 부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미천한 늙은이가 몰래 좋은 것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겁주려고 아끼니 버리니 떠드는 것이겠지. 그런 밭이 있다면 주인이 있어야 하고 주인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이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녀는 하인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덕수의 영감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마지못해 산 아래 약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때 월심 할멈의 약초를 말리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혹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약초막 앞에서 코를 막았습니다. 박덕세 마님께서 부르신다. 곧장 따라오너라. 덕수의 영감은 마른 약초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심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염주를 굴렸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다 하오? 그걸 우리가 어찌 아느냐. 다만 만인명이니 거역 말라. 덕세 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심 할멈은 고개를 돌려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하지 마시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가품의 한 길이오. 다만 무릇보다 마음을 먼저 꿇지는 마시오. 덕세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조씨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의 낡은 두루마기와 진흙 묻은 집시는 그 깨끗한 마당 안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루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전 장터에서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덕세, 네가 폐당 뒤 붉은 무밭을 안다들었다. 오늘 밤 내 하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라. 덕수의 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그 밭은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죄로 벌을 받았고 지금도 갚는 중입니다. 조씨 부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벌 내 얼굴에 난 부스럼을 두고 벌이라 하느냐. 늙고 더러운 몸에 병이 든 것을 악귀 핑계로 꾸미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덕세 영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가 건넨 사발에 온기 월심 할멈의 말밤마다 고친 물길들이 그의 허리를 조금씩 펴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밭에 사람을 보내지는 마십시오. 붉은 무는 굶주린 자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욕심을 먹고 자라는 독입니다. 마님께서 가진 곶감만으로도 이 겨울을 넘기고 남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소매를 움켜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곶간을 입에 올리느냐. 천한 늙은이가 누구 앞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냐. 덕수의 영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천한 사람이기에 압니다. 쌀독 바닥을 손으로 긁어본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당에 떨어진 돌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덕수의 영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감은 비틀거리며 마당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자를 내쫓아라. 그리고 오늘 밤 길은 우리가 직접 찾는다. 패당 뒤라 했지 산 중턱에 버려진 사당 뒤편이면 충분하다. 덕세 영감은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마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미워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밭은 한 뿌리를 뽑으면 두 뿌리를 원하게 하고 두 뿌리를 뽑으면 사람 마음을 끝까지 비웁니다. 조씨 부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비워야 할 것은 내 입이다. 덕세 영감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흙길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는 아팠고 얼굴의 혹들은 다시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부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말을 끝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월심 할멈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멈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약초막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발소리가 여러 산으로 향할 것이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산이 크게 울겠구려.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덕세의 영감이 물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욕심은 밖에서 묶을 수 없소. 다만 그 욕심이 마을을 삼키지 않도록 불이 번질 자리를 막아야 하오. 그날 밤 바람이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낮 동안 녹던 눈이 다시 얼어붙었고 산 위에는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인 5을 데리고 몰래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등불과 큰 자루 삽과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멀리서 그 등불들을 보았습니다. 노란 불빛들이 산비탈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도깨비불 행렬 같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쥐고 뒤따르려 했지만 월심 할멈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영감도 그 밭에 입속으로 들어가오. 기다리시오. 산이 먼저 말할 것이오. 패당 뒤 붉은 밭에 도착한 조씨 부인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눈 덮인 산 속에서 검은 밭이 김을 피우고 있었고 고랑마다 붉은 무들이 탐스럽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모두 뽑아라. 하인 하나가 망설였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냄새가 좀 겁쟁이 같으니 저 늙은 덕쇠도 뽑은 것을 너희들이 못 뽑는단 말이냐. 큰 것부터 담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삽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조심스러웠으나 붉은 무가 하나씩 자루에 들어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큰 무 하나를 직접 잡아당겼습니다. 무가 뽑히는 순간 밭 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오히려 더 세게 외쳤습니다. 바람소리다 계속 파라.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를 하나 뽑으면
그 옆에서 2개의 붉은 머리가 솟았습니다. 2개를 뽑으면 4개가 올라왔습니다. 흙은 검은 물처럼 출렁였고 고랑 사이에서는 붉은 진액이 발목까지 번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뽑은 무 끝에 사람 손가락처럼 생긴 가는 뿌리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들은 공중에서 꿈틀거리더니 그의 손목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는 삽을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멈추지 마라. 조씨 부인은 자루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이만한 것을 두고 빈손으로 내려가면 어찌하느냐. 모두 돈이다. 모두 쌀이다. 모두 내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밭 한가운데가 크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흙 속에서 붉은 김이 솟아올랐고 그 김 사이로 길고 마른 그림자가 일어섰습니다.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무이 뿌리가 뒤엉킨 모양 같기도 한 그것은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내 것이라 하였느냐. 그 목소리는 산 전체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는 넘어져 삽을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신발 한 짝도 신지 못한 채 눈밭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끌고 밭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붉은 무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더니 땅속에 가는 뿌리들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손톱으로 뿌리를 긁어냈습니다. 산 아래 약초막에서 덕수의 영감은 그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의 혹들이 동시에 뜨겁게 뛰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 산이 말했소. 가야 하오. 하지만 구하러 가는 것이지 벌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오. 덕세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몸은 늙고 다리는 저렀지만 이번 걸음은 전날 새벽과 달랐습니다. 훔치러 가는 걸음이 아니라 막으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산길도 아는지 눈 위의 발자국은 전보다 깊고 또렷했습니다. 폐당 근처에 이르자 도망친 하인 하나가 눈밭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붉은 줄 같은 자국이 감겨 있었고 손바닥은 화상을 입은 듯 부어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그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할멈 이 사람부터 데려가야 하오. 월심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하인을 끌어내려 약초막으로 옮겼습니다. 덕세 영감은 물을 데우고 월심 할멈은 약초를 짓지었습니다. 하인은 정신을 차리자 덕세 영감의 얼굴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영감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밭에서 손들이 올라왔습니다. 덕세 영감은 그의 팔에 젖은 헝겊을 대며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이 죄를 모두 씻어주지는 않네. 하지만 살아있다면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그 말은 하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덕수의 영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새 그는 도망쳐 내려온 하인셋을 더 돌보았습니다. 월심 할멈의 약초막은 신음소리와 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 조씨 부인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루도 하인도 비단신도 잃은 채였습니다. 머리는 풀어지고 치마는 찢어졌으며 얼굴과 목에는 붉은 혹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에게 돋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흉했습니다. 혹들은 볼과 이마뿐 아니라 목덜미와 손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무처럼 길쭉했고 어떤 것은 터질 듯 둥글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혹들이 함께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님께도 벌이 내렸다. 악귀의 물을 뽑았구나. 박덕쇠, 영감 말이 참말이었어. 조씨 부인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를 도와라. 의원을 불러라.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어서 의원을 부르란 말이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은 이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덕세 영감은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때린 사람 마을 사람들 앞에서 흉물이라 부른 사람 끝내 욕심을 멈추지 않아 재앙을 부른 사람. 그녀가 벌받는 모습을 보고 속이 시원해야 마땅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덕세 영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처음 붉은 혹이 돋았던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문 밖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 물러서던 발걸음 돌멩이가 마당에 밝히던 소리.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심 할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씨 부인에게도 약을 써야 하오. 월심 할멈은 그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 말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아팠겠소. 아팠소. 아직도 아프오. 하지만 저희를 그대로 두면 악귀의 밭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더 넓어질 것이오. 그리하여 덕세 영감은 조씨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들은 당황해 길을 막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내쫓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모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비단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붉은 혹의 윤곽은 천 아래에서도 흉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덕세 영감이 방 앞에 서자 그녀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꼴 좋다고 말하러 왔느냐? 덕세 영감은 문 밖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걸었기에 그 끝이 얼마나 어두운지 압니다. 약을 바르십시오. 열은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필요 없다. 내 더러운 손이 내 얼굴에 닿게 할 것 같으냐. 방 안에서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세 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그릇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시르시면 직접 바르십시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 혹은 남이 떼어줄 수 없습니다. 훔친 것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갚아야 작아집니다. 그 말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모인 사람들은 덕세 영감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덕세 영감은 도망쳐 내려온 하인들을 돌보고 망가진 산길을 고치고 폐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금줄을 쳤습니다. 월심 할멈은 오래된 배조각의 붉은 흙으로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욕심으로 오르는 자, 제 얼굴을 두고 내려가리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금줄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안의 뜻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덕세 영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라비와 늙은 나무꾼도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감, 우리 눈두렁을 고친 이가 영감이었지요. 덕세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했을 것이요. 바람이 절뚝거리지는 않지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끝에 처음 돋는 햇살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낯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은 혹들은 하나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붉은 빛은 옅어졌고 열도 줄었습니다. 대신 깊은 주름과 오래된 흉터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얼굴 너머의 손과 마음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무서운 야담이 아니라 그저 착한 사람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악귀의 밭은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 번 깨운 것은 쉽게 흙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금은밤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폐당의 부적들이 밤새 사각거렸고 마을 개들이 달도 없는 하늘을 향해 짖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 붉은 무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꿈을 꾸고 울며 깨어났습니다. 덕세 영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초막 아궁이 곁에서 잠을 자던 그는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남은 혹들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사라져가던 붉은 빛이 다시 살짝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폐당 쪽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같기도 하고 땅속을 흐르는 물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덕세 영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덕쇠.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월심 할멈도 잠들지 않은 듯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네 혹을 모두 없애고 싶으냐? 그렇다면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자를 데려오라. 그 자를 밭에 묻으면 네 얼굴은 깨끗해질 것이다. 덕쇠 영감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
아직 곡간을 열지 않았고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붉은 혹으로 뒤덮인 얼굴을 비단 천 뒤에 감추고 있는 사람. 월심 할멈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귀가 이제 흥정을 하는구려. 영감의 죄책감과 원한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았소. 덕세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를 모욕했다. 그녀는 너를 때렸다. 그녀가 먼저 욕심을 부렸다. 그녀 하나가 사라지면 너도 낫고 마을도 조용해질 것이다. 그 속삭임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부인은 분명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그녀의 탐욕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덕쇠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악귀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뿔이라는 것을요. 밤은 깊었습니다. 약초막 밖에는 눈 대신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덕쇠 영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물을 훔친 손, 물기를 살린 손조씨, 부인의 문 앞에 약그릇을 놓아둔 손,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의 손인지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월심 할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영감은 선택해야 하오. 악귀에게 한 사람을 바쳐 자기 얼굴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이 마을의 욕심을 함께 뽑을 것인지. 덕세 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위 패당 쪽에서 붉은 빛이 다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그를 유혹하던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는 그 빛이 밥그릇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질 듯 살아나고 살아날 듯 꺼지는 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마른 가지가 서리에 눌려 탁탁 갈라졌고 먼 산에서는 들개 울음 같은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덕세 영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붉은 혹 몇 개가 남아 있었고 흉터는 그 사이로 더 깊게 패여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할멈 나는 조씨 부인을 데려가지 않겠소. 월심 할멈은 염주를 멈추었습니다. 덕세 영감은 문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 앞에 서겠소. 내가 먼저 훔쳤다고 말하겠소. 내가 굶주림보다 더한 욕심에 졌다고 말하겠소. 그리고 그 밭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닮았다고 말하겠소. 월심 할멈의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물을 뽑는 일이요. 자기 가슴 속에 밝힌 뿌리를 뽑는 일 말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초가지붕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멀리 장터로 가는 흙길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폐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의 집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다투고 소식을 전하던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산이 악귀의 텃밭에서는 검은 흙이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붉은 무잎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 굶주린 웃음소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악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덕세 영감이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는 아직 마을 지붕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터로 가려던 사람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 땔감을 지고 내려오던 젊은 사내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붉은 혹이 남은 얼굴로 마을 한가운데선 늙은 농부의 모습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도망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 낡은 돌 위에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더 이상 땅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굴의 흉터와 혹 위에 꽂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오래도록 굽어있던 등뼈가 겨울 가지처럼 삐걱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아낙네들,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아.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소.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불길한 말을 들을까봐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조씨 부인 집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덕쇠 영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가슴속으로 들어오자 지난날의 부끄러움까지 함께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폐당 뒤
붉은 물을 처음 훔친 이는 조씨 부인이 아니오. 바로 나요. 내가 먼저 그 밭에 손을 댔소. 배가 고팠고 마음이 원통했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은 일이 분해서 악귀의 밭에서 5뿌리를 뽑았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역시 그랬어 하고 낮게 말했고 어떤 이는 그럼 우리를 속인 것이냐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 말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하나하나를 자기 가슴에 받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내가 먹었소. 그래서 내 얼굴에 붉은 혹이 돋았소. 처음에는 굶주림 때문이라 변명했지만 지금은 알겠소. 내 배보다 더 굶주린 것은 내 마음이었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긴 세월이 원망스러워 나도 한 번쯤은 두려운 것을 손에 넣고 싶었소. 연화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월심 할멈은 느티나무 그늘 가장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먼 그녀는 덕수의 영감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 속 떨림은 누구보다 또렷이 듣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무는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었소. 사람 마음속의 숨은 욕심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독이었소. 내가 훔쳤기에 벌을 받았고 조씨 부인도 욕심을 멈추지 않았기에 같은 벌을 받았소. 그때 조씨 부인의 집 방향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사람들은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비단 천으로 얼굴을 가린 조씨 부인이 하인 둘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 아래로 솟은 붉은 혹들이 울퉁불퉁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손등에도 작은 붉은 덩어리들이 돋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느티나무 앞에 서자마자 덕수의 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이런 흉한 말을 꾸미는구나. 네가 먼저 훔쳤다면 네 죄만 말하면 될 일이지. 어찌 감히 내 일을 입에 올리느냐. 덕수의 영감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빛만으로도 몸이 굳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녀의 분노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붉은 혹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씨 부인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귀가 어젯밤 제게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을 밭에 묻으면 내 얼굴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조씨 부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를 바쳐 내 죄를 씻는다면 그 밭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 한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죄를 먼저 드러내러 온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헛소리다. 악귀니 버리니 모두 미천한 자들이 꾸며낸 말이다. 내 병은 의원이 고칠 것이고 내 집안의 명예는 내 말 몇 마디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때 조씨 집 하인 하나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폐당에서 도망쳐 내려왔다가 덕수의 영감의 약을 받고 살아난 사내였습니다. 팔에는 아직 붉은 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희는 마님명으로 폐당 뒤 밭에 갔습니다. 붉은 물을 자루 가득 담으라 하셨고 물을 뽑을수록 더 많이 솟아나도 멈추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손들이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느냐.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님은 흉년이라며 품삯을 깎고 곳간에는 쌀을 숨겨두셨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보리죽도 못 먹을 때 안채 뒤 숨은 벽장에 쌀가마를 쌓아두셨습니다. 사람들 사이가 벌집처럼 술렁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비단 소매를 휘둘렀지만 그 움직임은 예전처럼 위험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혹이 돋은 손등은 그녀가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품삯도 그때 깎였지. 지난 가을에 빌린 쌀 이자가 2배가 되었네. 연환에 논도 헐값에 넘기라 협박했다 들었네. 오래 눌려있던 말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덕수의 영감의 고백이 열어놓은 물길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름이었지만 곧 여러 갈래가 모여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영감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돌을 던지지는 마시오. 나도 돌을 맞아 보았소. 돌은 혹을 떼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더 깊은 흉터만 남기오.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조씨 부인 앞에 약그릇을 놓던 날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이 갚아야 할 것은 병값이 아니라 빼앗은 것들이오. 숨긴 쌀을 내놓고 억울하게 빼앗은 반문서를 돌려주고 품삯을 갚으시오. 그래야 혹도 작아질 것이오. 그날 오후 마을 어른들과 몇몇 젊은이들은 조씨집 곳간을 열었습니다. 안채 뒤 나무벽을 뜯자 그 안에서 쌀가마와 콩자루 말린 나물꾸러미가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흉년이라며 모두의 품삯을 깎던 그 집, 곳간은 겨울보다 깊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식은 곧 고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원님은 아전들을 보내 조씨 집에 숨긴 곡식을 조사하게 했고 부당하게 빼앗은 반문서와 빈문서도 거두었습니다. 조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예는 장터 먼지보다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숨긴 쌀은 가난한 집마다 나뉘었습니다. 연화의 집에도 쌀 한 말과 콩 한 되가 들어갔고 병든 호라비와 아이 많은 집에도 곡식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쌀가마를 나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부끄럽고 배부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에 갇히다시피 지냈습니다. 붉은 혹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분노하여 하인을 꾸짖을 때마다 혹들은 더 붉어졌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입술을 떼면 조금씩 열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벌인지 악인지 그녀는 오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덕수의 영감의 혹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폐당 뒤 밭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붉은 무와 조씨 부인이 뽑아 흩뜨린 뿌리들을 다시 묶고 그 밭에 사람의 욕심이 더 이상 닿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먼저 나섰습니다. 영감님,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 논의 물길을 열어주신 분이니 이번에는 제가 곁에서 등불을 들겠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도 작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젊은 나무꾼은 삽을 들었고 늙은 호라비는 새끼줄을 가져왔습니다. 장터에서 한때 덕수의 영감을 비웃던 쌀가게, 주인도 머쓱한 얼굴로 소금과 숯을 들고 왔습니다. 월심 할멈은 마른 쑥과 염주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 폐당에 올랐습니다. 산길은 차가웠지만 그날은 혼자 걷던 새벽과 달랐습니다. 여러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 발자국들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폐당 뒤 밭은 여전히 검고 음산했습니다. 뽑혀나간 무뿌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붉은 진액이 얼어붙어 검붉은 얼룩이 되었습니다. 고랑 사이에서는 낮은 웃음소리 같은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심 할멈은 지팡이를 들어 땅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귀에게 빌러온 것이 아니오. 우리 마음속에 자란 욕심을 보러 온 것이오. 무서우면 손을 잡고 부끄러우면 고개를 숙이시오. 그러나 도망치지는 마시오. 덕수의 영감은 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검은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흙은 뜨거웠고 피부 아래 남은 혹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밭을 깨웠소. 배고픔을 핑계 삼았고 원통함을 핑계 삼았고 한 뿌리만이라 거짓말했소. 오늘 그 거짓을 이 흙에 묻고자 하오. 다시는 굶주린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소. 그는 남은 붉은 뿌리들을 하나씩 묻었습니다. 연화는 등불을 들고 옆에 섰고 나무꾼은 흙을 덮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소금을 뿌렸고 월심 할멈은 말은 쑥을 태웠습니다. 쑥 냄새와 젖은 흙 냄새 쇠비린내가 한데 섞여 폐당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밭 한가운데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검은 흙이 갈라지고 붉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서 길고 마른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대와 무의 뿌리가 뒤엉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박덕쇠, 너는 네 혹을 모두 없앨 기회를 버렸다. 한 사람만 묻으면 되었거늘 어찌 이리 어리석으냐. 목소리는 땅속에서도 사람들 가슴속에서도 울렸습니다. 덕세 영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의 흉터와 남은 혹들이 붉은 김 속에서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혹이 남아도 좋소. 흉터가 남아도 좋소. 다만 다시는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남의 목숨을 더럽히지는 않겠소. 악귀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아이가 어머니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은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덕세 영감의 얼굴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밤에 우리 놈 물기를 살려준 손이니까요. 그 작은 말이 이상하게도 큰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덕세 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붉은 혹이로 흘렀습니다. 눈물이 닿은 곳에서 혹 하나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덕세 영감에게 장터에서 던지듯 보리쌀을 준 일을 사과했습니다. 나무꾼은 무서운 소문만 퍼뜨리고 외면한 일을 사과했습니다. 연화는 사과할 것이 없다 했지만 대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지나간 자리와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검은 밭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었으나 곧 봄의 흙냄새가 섞였습니다. 붉은 김이 흩어지고 갈라진 땅속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악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오래된 뿌리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덕세 영감의 얼굴에 남아있던 붉은 혹들이 하나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살은 검은 딱지처럼 작아졌고 이윽고 마른 나무 껍질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 살도 고운 얼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덕세 영감의 얼굴은 여전히 불에 그을린 흉터로 울퉁불퉁했고 한쪽 눈가는 여전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염주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밭이 잠들었소. 그러나 사람 마음속 밭은 매일 돌보아야 하오. 욕심의 씨앗은 바람보다 가볍고 부끄러움의 흙은 생각보다 깊으니 말이오. 사람들은 패당 뒤 밭을 덮었습니다. 붉은 무가 있던 자리에는 숯과 소금을 뿌리고 새끼줄을 둘러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금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돌아보는 자리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계절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긴 겨울이 물러가고 산빛 아래 눈이 녹아작은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폐당 뒤 검은 밭에는 더 이상 붉은 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봄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흰들 꽃들이 피었습니다. 꽃잎은 작았지만 눈처럼 맑았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나 곡간에 곡식을 내놓고 빼앗은 문서를 돌려준 뒤부터 혹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날이면 혹 하나가 작아졌고 예전처럼 성을 내는 날이면 다시 붉게 부풀었습니다. 그 벌은 오래갔습니다. 그러나 덕세 영감은 그것을 두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조씨 집문 앞에 약초 달인 물을 놓아두고 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처음에는 그 그릇을 엎어버렸지만 세 번째 겨울이 올 무렵에는 빈 그릇을 깨끗이 씻어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다시 자신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연화와 아이는 자주 찾아와 보리밥과 된장국을 함께 먹었고 월심 할멈은 해 좋은 날이면 마루 끝에 앉아 약초를 골랐습니다. 가을이 오자 덕세 영감의 텃밭에는 하얀 무가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붓지 않고 피냄새도 나지 않는 평범한 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들은 단단하고 달았습니다. 덕세 영감은 천무를 뽑아 장터에 팔지 않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부엌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초가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된장국이 끓었고
무가 익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무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무국을 허겁지겁 먹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밥은 훔친 것이 아니니 고맙게 먹겠습니다. 연화의 아이는 자라면서 덕수의 영감을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더 이상 그를 보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린아이 하나가 흉터를 빤히 바라보면 어머니들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꾸짖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된 불의 상처와 더 오래된 마음의 공부가 함께 있단다. 세월이 흘러 덕수의 영감의 머리는 완전히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마을 아이들이 그의 초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월심 할멈은 이제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가 쓰던 염주는 덕수의 영감의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악귀는 정말 산에 살았나요? 덕수의 영감은 한참 동안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그의 흉터진 얼굴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산에도 살았지. 그러나 더 무서운 악귀는 사람 가슴 속밭에 산단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마음, 원망을 핑계 삼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오래 두면 언젠가 얼굴에도 말에도 삶에도 붉은 혹이 돋는 법이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솥에서 무국을 떠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눈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길 잃은 나그네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영감은 그릇을 들고 나가 나그네에게 건넸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겠소. 뜨거울 때 드시오. 나그네는 놀라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흰 눈 위로 굿김이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붉은 무밭의 무서운 귀신보다도 흉터진 얼굴의 늙은 농부가 눈 내리는 밤 나그네에게 건네던 따뜻한 무국 한 그릇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배고픔은 밥으로 달래고 원망은 눈물로 씻고 욕심은 흙에 묻지 말고 마음에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남의 것을 탐내려 할 때면 어른들은 폐당 뒤 흰들꽃이 피는 밭을 가리키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핏빛 무는 땅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에서도 난다. 그러니 오늘도 네 마음의 텃밭을 잘 살펴라. 봄이 오면 폐당 뒤에는 흰 꽃이 피고 덕수의 영감의 텃밭에는 하얀 묵꽃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은 서로 머리를 숙였고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용히 인사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폐당 쪽에서 낮은 염주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월심 할멈의 혼인지 산바람이 마른 가지를 흔드는 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 밤만큼은 남의 곡식 한 톨도 탐내지 않았고 이웃집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으면 보리 한 줌이라도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덜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밥상에는 비록 가난해도 서로의 온기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도 오늘 밤 마음속 작은 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여 붉은 욕심의 싹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 늦기 전에 조용히 뽑아버리세요. 그 자리에 미안함과 따뜻함을 심으면 언젠가 하얀 꽃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